심판 다시 6. 카프카 지음 곽봉록 옮김 8장 상인 블로크 변호사를 해임하다. K는 마침내 변호사의 변론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다소 의심스러웠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변호사를 방문하려고 작정한 그날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결국 K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전화나 편지로 먼저 알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면담은 틀림없이 서로 거북할 게 분명한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결심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면담 이외의 방법으로 해약을 통보하고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왠지 뒤가 꺼림직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레니의 협조라도 얻어 살펴보지 않고서는 변호사가 어떤 태도로 자신의 해약을 승낙한 것인지 또 전혀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이 변호사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해약이 K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직접 변호사를 만나 해약 통보에 경악하는 그를 바로 눈앞에서 보면 말로는 듣지 못하더라도 표정이나 태도에서 어렵지 않게 변호사의 본심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K는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변호는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었다. 그러면 자신이 먼저 해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가정도 K는 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응답이 없었다. 레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지난번처럼 잠옷을 걸친 사내가 나타나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서 고개를 돌려 또 하나의 출입문을 바라보았으나 오늘은 그 문마저 굳게 닫혀 있었다. 얼마 후 옆 창문으로 눈동자가 2개 나타났으나 그것은 레니의 눈이 아니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2개의 눈동자는 으슥한 거실 쪽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당신이 말하던 사람이 왔어요. 문이 활짝 열렸다. K는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으나 어느 방에서 잠옷을 채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속옷만 입은 레니가 복도로 달아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K는 잠시 멀거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을 열어준 사람 쪽으로 돌아섰다. 몸집이 작고 빼빼 마른 털보였는데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 집에서 일하고 있나요? K가 물었다. 아닙니다. 그는 대답했다. 변호사께서 제 변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법률 문제로 상의하려 온 것뿐입니다. 웃옷을 벗고 계시는군요. K가 손짓으로 그 남자의 꼴사나운 모습을 가리켰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금세 깨달은 듯이 촛불로 자신의 상체를 비춰보았다. 레니는 당신의 애인인가요? K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다리를 약간 벌리고 뒷짐을 지고 섰다. 고급 외투를 입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K는 이 보잘것없이 메마른 사내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천만의 말씀을 놀란 사내는 공격에 대항이라도 하려는 듯 한쪽 손을 얼굴에 대고 말했다. 당치 않은 말씀이랑 하지도 마세요. 글쎄요, 하여튼 좋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K는 빙그레 웃으면서 모자를 든 손으로 어서 안내하라는 듯이 신호를 하고는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내에게 물었다. 성함은? 블로크 장사꾼입지요. 사내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K는 그가 발을 멈출 틈도 주지 않고 물었다. 그건 본명입니까? 그럼요, 본명이고 말고요. 왜 남의 이름을 의심하는 겁니까? 본명을 숨길 만한 까닭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K는 매우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관계도 없는 무리에 섞여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극히 무책임한 기분으로 남의 말에 쉽게 말려드는 상대편을 추켜 올리기도 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깎아내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뒀을 때 느끼는 그런 자유였다. K는 변호사의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공손한 태도로 안내를 하던 상인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그렇게 빨리 걷지만 말고 어서 불 좀 켜보세요. K는 레니가 이 방 안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상인에게 구석구석까지 찾아보게 했으나
방안은 비어 있었다. 재판관의 초상 앞까지 오자 K는 상인의 뒤쪽에서 그의 허리끈을 잡아당겼다. 저분을 아십니까? K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물었다. 상인은 촛대를 치켜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재판관이군요. 지위가 높은 재판관일까요? K는 이렇게 물으면서 상인의 옆쪽으로 돌아가서 함께 그림을 관찰했다. 상인은 경탄한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예, 지위가 높은 재판관입니다. 당신의 눈도 별로 신통치 못하군요. 저것은 지위가 낮아도 아주 낮은 재판관입니다. 예, 이제 생각나는군요. 상인은 이렇게 말하며 들었던 촛불을 내렸다. 언젠가 그런 설명을 들은 일이 기억납니다. 그야 물론 들었겠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당신은 분명 들었을 겁니다. 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문하던 상인은 K가 내젓는 두 손에 밀려 문 있는 데까지 걸음을 옮겼다. 복도로 나오자 K가 상인에게 말했다. 레니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고 계시죠? 숨어있는 장소라고요? 그런 건 모릅니다. 수프를 만들려고 북으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걸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안내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부르는 바람에 그러질 못했죠. 모순 투성이인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하며 상인은 몹시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그래 그것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어서 안내하세요. K는 부엌에는 처음으로 들어갔으나 매우 넓고 설비 또한 좋았다. 5분만 하더라도 보통 것의 3배는 넉넉히 되어 보였다. 그러나 입구에 작은 등불 하나만이 실내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주위가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오븐 옆에 있던 레니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속에 달걀을 깨어 넣고 있었다. 그녀는 K의 모습을 보자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요제프. 안녕하세요, 레니. K는 상인에게 의자를 가리키면서 앉으라고 권했다. 상인은 시키는 대로 앉았으나 K는 그대로 레니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구부리면서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레니는 한 손을 K의 몸쪽으로 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프를 저으면서 K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 블로크라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상인이에요. 저 꼴을 보세요.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상인은 K가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아 필요 없게 된 촛불은 꺼버리고 연기가 나는 심지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다. 당신 아까 속옷만 입고 있더군. K는 그녀의 얼굴을 오븐 쪽으로 돌리고는 다시 당신의 애인 아닌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그녀가 입을 열지 않자 K는 수프 냄비를 들려고 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재촉했다. 자, 대답해봐. 사무실로 가세요. 모두 이야기해 드릴 테니 말이에요. 안 돼. K는 냉정한 말투로 소리치듯 말하고 나서 다시 나직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나? 자신에게 매달리면서 키스하려고 다가서는 그녀를 K가 밀치면서 말했다. 키스로 속이려 해도 안 될걸? 요제프 씨. 그녀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K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블로크 씨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 같군요. 이봐요, 루디. 그녀는 상인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뭐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전 굉장히 의심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촛대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예요? 블로크에게는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뜻밖의 사리에는 밝은 것 같았다. 당신이 왜 오해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군요. 상인은 매우 담담하게 말했다. K는 쓴 웃음을 흘리며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레니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K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품 안에 안기면서 속삭였다. 저런 남자를 상대하면 제가 손해를 보게 마련이에요. 이 집의 중요한 고객이기에 적당히 다루고 있지만 말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 지금부터 변호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가요? 오늘은 상태가 무척 좋지 않으신데. 그래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방으로 모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저하고 같이 지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주인 어른도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재판일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돼요. 저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우산이 외투는 벗으세요. 그녀는 K의 외투를 벗기고 모자를 받아들며 응접실에 걸어놓고 돌아왔다. 그녀는 스프의 맛을 보면서 말했다. 우선 당신이 오셨다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스프를 먼저 갖다 드릴까요? 어느 쪽이 좋을지 말씀하세요. K는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신중해야 할 변호사 해양 문제에 대해서
레니와 깊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상인이 와 있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초라하고 가난한 상인 때문에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복도로 나가버린 레니를 다급하게 불렀다. 스프를 먼저 가져다 드리지. 스프라도 먹고 기운을 내야 나와 이야기가 잘 될 테니까 말이야. K가 말했다. 당신도 이댁 변호사한테 변호를 의뢰하고 계시는군요. 구석에 앉아있던 상인이 사실 여부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떠듬떠듬 말했다. 그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라도 있어? 퉁명스럽게 내뱉는 K의 말에 레니 역시 상인을 향해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수프를 먼저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식사가 끝나면 곧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하고 K에게 말했다. 아마 내 얘기를 들으면 잠이 싹 달아날걸? 그는 자기가 변호사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것이라는 눈치를 보이며 레니가 그 내용을 묻게 되면 이야기를 끄집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이 그녀는 K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 주었다. 레니는 접시를 가지고 부엌을 나서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식사가 끝나면 곧 알려드리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게요. 그래 알았소. 어서 가보시오. 인정 없는 말투로군요. 그녀는 접시를 든 채 문에서 다시 한번 K를 돌아보았다. K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변호를 해약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레니에게 미리 언급을 해두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지만 오히려 더 잘된 일인 것 같았다. 레니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만류할 게 틀림없었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자신은 해약을 단념했을 거라고 K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시금 수많은 의혹과 불안에 빠져 고통을 당하다 결국 처음의 결심대로 해약을 단행할 것이 분명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았다. 이 점에 대해 블로크라는 상인이 무슨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K는 생각했다. K가 뒤돌아보았을 때 상인은 마침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아니, 그대로 앉아 계세요. K는 의자를 사내 옆으로 끌어당기면서 물었다. 언제부터 변호를 의뢰하고 있습니까? 예, 무척 오래전부터 선생님께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몇 년쯤 되셨는지요? 질문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인은 K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전 곡물상인데 사업관계로 법률 사건이 생겨서 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 대리인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럭저럭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소송을 묻고 싶으신 모양인데 이미 6년 이상, 그렇죠? 5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호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끄집어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그 날짜까지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겪은 일들을 모조리 외울 수 없으니 말입니다. 소송은 마누라가 죽고 나서 곧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5년이 넘었습니다. K는 상인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보통의 법률 문제도 취급해 줍니까? 무엇보다 직업과 법률학의 이러한 관계가 K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것 같았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내는 소리를 몹시 낮추더니 이런 사건을 더 잘 다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도 한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조차 보였다. 그는 손을 K의 어깨 위에 얹으면서 말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K는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의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염려 마세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조금 망설이더니 무슨 큰 비밀인 것처럼 K에게 말했다. 사실 변호사는 집념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성실한 의뢰인이라면 그런 걱정은 없겠죠. 그게 아닙니다. 흥분하면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고 첫째, 나도 그분에 대해 그다지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예,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는 흥미롭게 상인의 말을 기다렸다. 그렇다면 조금만 말씀드리죠. 그 대신 당신도 무엇인가 한 가지 비밀을 내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힘을 합쳐 변호사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좋습니다. 저도 당신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밀을 하나 털어놓도록 하죠. 그런데 변호사에 대한 당신의 불성실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상인은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의 체면에 달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 다른 변호사에게도 제 사건을 의뢰해 두었습니다. 그런 일쯤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K는 약간 기대에 어긋났다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처음부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던 상인은 K의 말에 다소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서는 그게 안 됩니다. 특히 정식 변호사 이외에 면허조차 없는 엉터리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범하고 있는 셈이죠. 그 사람 말고도 5사람이나 엉터리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5사람이라고요? K는 깜짝 놀라 반문했다. 아니, 이댁 변호사 말고도 5사람이란 말입니까? 지금 7번째 변호사와 교섭 중입니다.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예, 전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상인이 말했다. 첫째, 소송에 지기 싫어서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모으려는 것입니다. 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덮어놓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때문에 나는 이 소송에 가진 재산을 거의 날려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사업자금을 전부 탕진했고 예전에는 한 층을 거의 차지하고 있던 점포도 지금은 뒷구석 조그마한 방으로 줄어들었으며 점원도 한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금전적인 몰락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장사를 의욕적으로 하지 못한 데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 몰두하면 사업은 외면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은 소송 때문에 재판소에 출입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릴 정도는 못 됩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히 재판소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교섭을 되풀이한다는 것도 내 성격에 맞지 않아 그저 멍청하게 앉아서 기다렸는데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그곳의 무겁고 탁한 공기를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제가 사무실에 간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지나가실 때 난 복도에 앉아 있었죠. 당신이 나를 보았다고요? 이런, 그래요. 난 분명히 그 복도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로군요. K는 얼마 동안 상인을 무시했던 기분도 있고 반가운 듯 소리쳤다. 우연이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매일처럼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도 사무실로부터 자주 호출을 받겠지만 그때처럼 공손한 환영을 받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군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으니까요. 아마도 나를 재판관으로 생각했던 모양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한 상대는 정리였습니다. 당신이 피고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지는 법이니까요. 아시고 계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제 태도가 몹시 거만하지 않던가요? 모두들 뭐라고 하던가요? 몇 마디 말 참견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것은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들으신 대로 말해주세요. 왜 그런 것을 묻습니까? 상인은 잠옷 화난 말투로 이렇게 반문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은 아직 그곳 무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어쩌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말해두겠지만 거기에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온갖 일들이 화제가 됩니다. 모두 지쳐서 머리가 멍해 있으므로 자연히 미신을 들먹거리게 됩니다. 물론 나 역시도 남들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의 용모, 특히 입술 모양을 보고서 소송의 결과를 점치는 것이 있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 미신이죠. 그들은 자신의 그 입술 모양으로 판단하면 틀림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보잘것없는 미신이고 얼토당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 속에 함께 있으면 그런 종류의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의외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누구에겐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내가 정신을 잃을 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봤던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는데 당신의 입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유죄 판결도 알았다고 합니다. 내 입술? K는 주머니 속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별로 이상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신을 무척 좋아하는 친구들이로군요. 내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 친밀하게 지냅니까?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고요. 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만 그다지 치밀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말했다.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는 안 되죠. 피구들 사이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거의 없고 간혹 어떤 그룹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신념이 생기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것이 단순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재판소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 전선을 편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건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취급되고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공동 전선을 펴고 공작을 펼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손을 써서 얼마간의 성공을 맛보긴 했지만 그것은 성공한 뒤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일치 단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기실 여기저기에 몰려있는 무리들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미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신에 이끌리는 경향은 예전부터 그 뿌리가 깊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땐 무척 미련하게 보였고 왠지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 공작하는 것이 헛일에 속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이곳 외에도 5사람이나 변호사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일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한 사람인 경우가 든든할 때도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모르시겠죠? 예. K는 상대편 손 위에 자기 손을 가지고 가서 빠른 말투로 이야기하는 상인을 제지하면서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니까요. 하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상인은 말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당신은 진짜 초심자이며 신입생입니다. 소송도 시작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로운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같은 경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소송 때문에 고생을 해왔고 그 내막의 내막까지도 눈으로 보듯이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송 사건도 꽤 진행되었겠군요. 좋으시겠습니다. 상인의 상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노골적으로 물을 수가 없어 K는 그렇게 말했다. 예, 한 5년 정도 시달렸죠. 그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K는 레니가 돌아올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복도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상인에게는 아직 묻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레니로 말미암아 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렇게 자신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태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면서 아마도 변호사한테 스프를 갖다 주는 일뿐이라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울컥 치미는 화를 참고 있었다. 내 소송 사건이 지금 당신의 소송 사건 정도로 아직 시작에 불과했을 때가 하고 상인이 입을 열자 K는 다시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군요. 그 당시 내가 의뢰했던 변호사는 이 집 선생님 한 분뿐이었죠. 그때는 그것만으론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바른 말을 해야지. K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든 전부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상대의 흥을 더욱 돋우려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인은 말을 계속했다. 내 소송 사건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심리는 행해지고 그에 따라 빠짐없이 나도 출두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장부 같은 것을 재판소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 아무데도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변호사에게 달려갔고 변호사는 여러 가지 변론 서류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론 서류라고요? K가 반문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들어 넘길 수 없는 얘긴데요. 그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를 대변할 최초의 변론 서류조차 완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 사건의 성의를 가지지 않은 게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K는 흥분한 듯 소리쳤다.
변론 서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인은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내 변론 서류는 단돈 1원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관리의 호의로 변론 서류를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한 위험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선 읽을 수 없는 라틴어가 수두룩하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재판소에 대한 일반적인 청원, 그리고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부와 아첨투성이로 일일이 상대방의 이름은 들먹거리지 않겠지만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당장 짐작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변호사의 자화자찬, 그러나 재판소에 대해서는 마치 개와도 같은 비굴함을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내 사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택한 판례의 검토. 이 검토는 유치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몹시 신중하고 면밀했습니다. 나는 지금 변호사의 일을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변론 서류를 읽은 것도 단 한 번뿐이고 따라서 큰 소리 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내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K가 물었다. 기다리고 있던 질문입니다. 상인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종류의 재판 수속은 진행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사정을 몰랐고 또 지금보다 장사꾼 기질이 강했으므로 사건 전체가 결말나든지 적어도 규칙적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형태가 보이는 발전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는 반대의 일만 일어났습니다. 늘 똑같은 신문만 되풀이되고 저 역시 그 답변을 기도문처럼 암송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재판소의 사원이 사무소며 자택이며 그 밖에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도 귀찮은 일입니다. 지금은 전화로 호출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소문이 동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친척들의 입에도 오르게 되지요. 여러 곳에서 저에 대한 있는 일, 없는 일을 쑥덕거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첫 번째의 심리가 가까운 기일 안에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자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구질구질한 설명을 늘어놓았고 나의 청은 완전히 거절됐습니다. 변호사는 심리 기일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 독촉해봤자 소용없다. 변론 서류로 그것을 독촉하라고 강요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이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신의 입장까지 곤란하게 만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내심 그가 성의가 없는 건 아닌지 혹은 능력이 없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변호사가 해주지 않는 일을 다른 변호사라면 성의도 있고 능력도 있겠지 싶어서 후보자를 물색했습니다. 심리기일에 확정을 요구하는 자도 없었거니와 결정해주는 자도 없었으므로 나는 즉각 기일을 당기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조건이 붙지 않으면 그러한 조치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별도로 후보자를 물색한 것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삼류 변호사에 관해서 훌트 박사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 박사는 틀림없이 그들을 가리켜 고약하기 짝이 없는 녀석들이라고 말씀했겠지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박사가 자기의 동료들을 그들과 구분짓기 위해 사용하는 말에 사소하긴 해도 일단 잘못이 있으므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재판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말은 바르게 써야 하니까요. 즉 박사님은 자기 동료들을 언제나 위대한 변호사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변호사가 있다면 삼류 변호사도 있습니다. 홀트 박사와 그 일당은 이 보잘것없는 삼류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변호사들은 저도 이야기만 들었을 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위로만 따지고 본다면 삼류 변호사가 변호사 대리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위대한 변호사라니?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군요. 상인이 말했다.
피고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동안은 모든 희망을 이 위대한 변호사에게 걸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이런 그릇된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나 역시 알지 못하고 게다가 우리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여한 사건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이 변호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인 뜻대로 변호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 내키는 사람에 한해 변호를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맡는 것은 하급 재판소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여간 위대한 변호사 같은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변호사와의 면담이나 그 충고를 들었을 때 그저 무의미하기만 보이게 됩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집에 돌아가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제일 영리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미련한 생각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변호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특히 밤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삼류 변호사한테 변호를 의뢰하고 말았죠. 어머, 어떻게 된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붙어 앉아서 접시를 들고 돌아온 레니는 입구에 선 채 그렇게 소리쳤다. 과연 두 사람은 지나칠 만큼 붙어 앉아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의 얼굴이 부딪힐 것만 같았다. 상인은 몸집이 작은 데다가 이야기를 하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으므로 무척 작은 사람으로 보였고 같이 이야기하던 케이도 자연히 그와 호흡을 맞추느라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겠소? 케이는 레니를 바라보았다. 상인의 손 위에 올려놓은 케이의 손은 초조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상인은 레니에게 말했다. 내 소송 사건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한다오. 알았어요. 염려 마시고 계속 말씀 나누세요. 레니가 상인에게 건네는 말투에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조금 그를 멸시하는 것 같아 케이는 약간 못마땅했다. 이 사내는 그렇게 멸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케이는 깨달았다. 적어도 자신의 체험을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은 가지고 있었다. 레니에게 그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고 주의를 준다고 해도 별다른 반론은 없을 것 같았다. 레니는 상인이 지금까지 들고 있던 촛대를 받아 쥐고는 앞치마로 그의 손을 닦아주고 옆에 꿇어 앉아서 바지에 흘러내린 촛농을 비벼 긁어내고 있었다. 케이는 레니의 이런 모습을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삼류 변호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케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뻗어 레니의 손을 밀어냈다.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케이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상인의 바지로 손을 옮겼다. 그렇습니다. 상인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이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다. 케이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삼류 변호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예, 그랬습니다. 상인은 그렇게만 대답할 뿐 도무지 이야기를 계속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레니가 있으니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케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더 듣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재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왔겠지? 케이가 레니에게 물었다. 예, 말씀드려 놓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블로크 씨는 여기서 주무실 테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케이는 망설이면서 상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상인의 입에서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었고 상인을 무턱대고 무시하는 레니의 태도가 얄밉기도 했다. 오늘은 어쩐지 레니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런데 이번에 입을 벌린 것도 레니였다. 저분은 자주 여기서 주무세요. 뭐? 여기서 잔다고? 케이는 소리쳤다. 변호사와 얘기를 나눌 동안 잠시 여기서 기다리게 했다가 그 후에 집 밖으로 나가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눌 작정이었다. 물론이죠. 당신처럼 불쑥 나타나서 금세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에요.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선생님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편찮은 몸을 일으키고 당신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여러 사람들의 성의도 당신에게는 통하지 않는가 보죠.
그렇지만 무엇이든 시켜주세요. 사양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이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만족해요. 달리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으셔도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K는 이 말을 입속에서 되뇌어 보았으나 곧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 사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내가 의뢰인이기 때문에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야. 하고 짧게 잘라 말했을 뿐이었다. 저 사람 오늘은 좀 이상해요. 말끝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 레니는 상인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케이는 아, 이번에는 내가 무시될 차례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상인이 레니의 난폭한 말을 가로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조차 느꼈다. 변호사 선생님이 저분을 만나려 하시는 것은 내 사건보다 재미가 있기 때문이지. 더구나 저번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사건이고 심리도 그다지 진행되어 있지 않았으니 선생님도 몹시 신경을 쓰고 계시지. 하지만 곧 사장이 달라질 거야.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랜니는 큰 소리로 웃으며 상인을 바라보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케이를 돌아보며 이렇게 속삭였다. 상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악의는 없는 사람이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그것이 못마땅하신가 봐요. 아무튼 기분이 좋지 않으시면 저분을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저도 무척 힘썼지만 소용이 없어요. 블로크 씨가 오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생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을 때 집안에 없으면 모두가 그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분을 여기 주무시도록 편의를 봐드리고 있죠. 선생님은 밤중에도 부르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불러도 문제 없게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만 저분이 막상 집안에 있는 것을 아시면 아예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탈이죠. K가 상인에게 눈짓으로 묻자 그는 수긍을 했다. 그것도 K와 이야기할 때와 다름없는 솔직한 모습이었지만 수치심 때문에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자기 변호사가 마치 하느님이라도 되는 듯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상인은 말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다 하는군요. 레니가 말했다. 여기서 자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한 주제에 그녀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자그마한 문 옆으로 걸어가더니 방문을 한 손으로 밀면서 말했다. 저분의 침실을 구경하시겠어요? 케이는 다가가 문지방에 서서 천장이 낮고 창문도 없는 방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폭이 좁은 침대 하나가 방안을 다 차지하며 가로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 올라가려면 침대의 기둥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침대의 머리맡에는 벽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었고 거기에 촛대가 하나, 잉크병, 스탠드, 펜, 그리고 소송 관련 서류 같은 것이 한 묶음 아주 예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여방에서 주무시는군요. 케이는 상인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레니가 비워주었죠. 여간 편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인의 얼굴을 케이는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자기의 첫 인상이 아마도 들어맞는 것 같았다. 이 사내는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많은 경험이 쌓였겠지만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상인의 모습이 측은하게 보였다. 사내를 침대로 안내하는 게 어때? K가 레니에게 말했으나 그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K는 이런 곳에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 방으로 가서 그에게 해약을 통보하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레니와 상인과의 관계도 끊어버려야 했다. 그러나 그가 입구까지 가기도 전에 상인이 낮은 목소리로 K를 불렀다. 약속을 벌써 잊으셨군요. 상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애원이라도 하는 것 같은 얼굴로 K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비밀도 털어놓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K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레니를 힐끗 한번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밀이라고까지 할 것은 못 됩니다만 전 지금부터 변호사에게 가서 계약을 해제할 작정입니다. 계약을 해제하신다고? 상인은 놀란 듯이 소리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온 부엌안을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뛰어다녔다. 계약 해제? 그는 이 말을 몇 번이고 큰 소리로 되풀이했다. 그 순간 레니는 K에게 달려들었다. 상인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으나 레니가 휘두른 주먹에 한 대 얻어맞고 말았다.
그 틈에 K는 달아났는데 그녀는 주먹을 움켜쥐고 K를 붙잡으려고 뛰어갔다. K는 재빨리 변호사의 방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거기서 레니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K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녀는 발로 문을 막고 그의 발을 움켜잡은 채 방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K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여인은 가냘픈 비명을 지르면서 마침내 손을 놓고 말았다. 그녀는 방 안에까지 들어올 용기가 없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K는 문을 걸어 잠갔다. 무척이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군요. 변호사는 침대 위에 누워서 읽고 있던 책자를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안경을 집어쓰며 K를 한번 훑어보았다. K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곧 돌아가야 합니다. 변호사는 K의 이 말을 인사치레 정도로 받아들였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늦게 오시면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변호사는 K의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자, 좀 앉으세요.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K는 탁자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빗장을 건 모양인데 예, 레니가 들어오려 해서. K는 그 누구도 두둔하지 않겠다는 모습이었다. 그 여자가 귀찮게 굴던가요? 귀찮게 굴다니요? 그래요. 변호사는 큰 소리로 껄껄 웃더니 그만 기침을 터뜨리고 말았다. 기침이 멈추고 나서 또 웃기 시작했다. 이미 눈치챘을 줄로 압니다만 그렇게 말하면서 탁자 위에 받치고 있는 K의 손을 한번 툭 쳤다. 깜짝 놀란 K는 손을 뒤로 끌어 잡아당겼다. 당신은 별로 문제 삼고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만 변호사는 침묵하고 있는 K를 향해 말을 시작했다. 그러는 것이 나로서는 좋습니다. 문제로 생각하신다면 레니를 위해 제가 변명을 해야만 하니까요. 그 여자는 묘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문에 빗장을 거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새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몹시 놀란 표정을 짓고 계시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레니의 묘한 성질이라는 것은 피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미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라도 가리는 법 없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해버리죠. 게다가 또 모두 그녀를 좋아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좋다고 허락만 하면 온갖 재미있는 체험담을 들려줍니다. 당신은 몹시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못 됩니다. 올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고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이한 현상, 말하자면 자연과학적인 현상이죠. 물론 기소되었다고 해서 일일이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용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 사건과는 달라서 피고들은 대개 종전대로의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고 만약 좋은 변호사라도 만나면 소송 사건 때문에 심한 고통 같은 것은 받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소송의 경험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피고를 한 사람 한 사람 틀림없이 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겠죠. 대단히 불충분한 답변이기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 피고라는 존재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대답할 도리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을 그 죄가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책임상 이 점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고가 유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처형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모든 피고가 꼭 처형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시피 한 절차 속에서 그 아름다움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름답다고 해도 그 중에는 특히 아름다운 피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한심한 블로크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니 말입니다. K는 변호사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완전히 침착한 상태로 되돌아가 있었고 변호사의 마지막 한마디에는 눈에 띌 정도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초점을 벗어난 애매한 보고로 의뢰인을 속여놓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일을 추진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피하려는 여느 때와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K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게 다졌다.
변호사는 입을 다물고 K가 말하기만 기다렸으나 상대의 입술을 굳게 닫혀 있었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반항적인 인상이 깃들여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K는 한쪽 손을 내밀어 촛불의 빛을 막으면서 변호사의 안색을 살폈다. 예,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로써 선생님께서 제 사건에서 손을 떼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변호사는 상반신을 일으켜 손으로 이불을 짚고는 K를 빤히 바라보았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K는 다시 상대의 방에 대답에 대비하여 전신을 긴장시켰다.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까요? 하고 잠시 후 변호사가 말했다. 계획이라니 무슨 태평스러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우리란 말을 썼는데 거기에는 K를 해방시킬 의사는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K의 대리인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충고자가 되어 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저는 결코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K는 침착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뒤로 돌아갔다.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생각했죠. 저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이불을 뒤로 밀어붙이고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잿빛 털이 보송보송한 다리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인지 벌벌 떨고 있었다. 소파에서 모포를 가져다 달라고 하기에 K는 그것을 집어다가 그에게 건네주었다. 일부러 침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떨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K는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금 사태가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불로 상반신을 두르고 다리를 모포 속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당신의 숙부는 내 친구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요즘에는 당신에 대해서도 애착을 느끼게 되었죠. 이건 나의 진심입니다. 노인의 눈물 어린 이야기는 을의 군소리가 되게 마련이고 그리 고맙지 않은 참견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K는 가능하면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K의 결심을 번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래서 K는 여유를 두지 않고 노인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를 아껴주시는 그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유리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는 처지입니다만 지금 이대로는 아무래도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물론 나보다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선생님 앞에서 제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제 태도에 묻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사태는 선생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중대합니다. 소송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좀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참을성이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K는 다소 흥분했다. 결국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 버리자는 생각이 들어 그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숙부님을 따라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 소송에 대해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재판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숙부님이 선생님께 사건을 일임하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셨고 저 역시 숙부님의 비위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소송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얼마간 저의 부담이 가벼워질 거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저의 기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께 사건을 의뢰하고 난 뒤 이 소송 사건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일 때는 모든 걸 그저 되는 대로 맡겨두었지만 그 때문에 걱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도 있고 만반의 준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의 적극적인 활동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헛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재판소에 대해 아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입수할 수 없는 좋은 정보를 선생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저도 모르게 시시각각으로 절박하게 닥쳐온 지금 그런 정보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K는 어느새 의자를 발로 밀어내버리고 웃옷에 호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은 채 변호사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소송 사건을 추진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면 변호사는 나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소송은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소송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제 앞에 버티고 서서 당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뢰인들은 하고 K가 말했다. 그들은 나처럼 올바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설명은 전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지 않소.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한테는 재판 제도와 내 작업의 범위에 관해 여느 의뢰인들과는 달리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사정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날 신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K에 대해서 그 얼마나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가, 자기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떳떳이 내세워야 할 상황임에도 스스로를 짓밟으며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까? 일거리도 많고 재산도 있는 모양인데 의뢰인 하나 잃는다고 해서 그렇게 당혹할 것은 없지 않은가? 게다가 불편한 몸이라 될 수 있는 한 경무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왜 그리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건 혹시 숙부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때문일까? 아니면 사건이 유달리 이상한 걸 알고 교묘하게 이것을 다루어 보겠다는 걸까? 또 그것을 제3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일까? 아니면 K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재판소의 친구들에게 보이려 이런 생각들을 하며 K는 변호사를 쳐다보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무래도 이 사내는 일부러 침묵을 지키고 자기의 말이 상대편에게 주게 된 효과를 은근히 살피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K의 말을 지극히 호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음이 다음 말에서 드러났다. 언젠가 아시겠지만 나의 큰 사무실에는 조수 한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법률가가 몇 명 조수 노릇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나 혼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전문을 바꾸어 당신이 의뢰하신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건만 취급하기로 한 탓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법률 사건에 내가 차차 깊은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의뢰인 그리고 나의 직분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를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전부 혼자서 해치우겠다고 결심했기에 나는 대부분의 의뢰를 거절해야만 했고 각별히 친분이 두터운 분에 한해 의뢰를 받아들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좁고도 넓어서 내가 포기한 한 찌꺼기를 탐내고 덤벼드는 무리가 내 주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과로가 겹쳐 마침내 몸까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건을 좀 적게 취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내가 좋아서 인수한 사건인 만큼 열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일반적인 법률 문제의 변호와 내가 취급하는 이런 사건의 변호를 비교해서 대단히 훌륭하게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전자는 가느다란 실을 가지고 의뢰인을 판결로 이끄는 것이지만 후자는 의뢰인을 어깨에 둘러매고 판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까지 단숨에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난 그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도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을 맡은 뒤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지금의 당신처럼 심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땐 정말 이런 직업이 지겹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K는 이야기를 듣고서 납득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이 초조하기만 했다. 변호사의 말투에서 K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일 그가 지금 굴복하면 또 애매하고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고 초조한 심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작성 중이라는 탄원서,
더구나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험난한 문제 등 지겨울이만큼 다시 한번 그것이 되풀이될 것이고 또한 막연한 장래에 허황한 희망을 걸고 매일같이 두려움에 시달릴 게 분명했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지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K는 이렇게 말했다. 변호를 이대로 계속하실 경우 어떤 좋은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변호사는 이 모욕적인 질문조차도 개의치 않고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획한 일을 종전대로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더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을 흥분시킨 것이 K 때문이라는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변호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신이 피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조치가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당신에 대한 재판소의 대우가 부당하리만큼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대하다고는 해도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옥 속에 있는 것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당신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 이외의 모든 피고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블로크를 불러드릴 테니 문을 열고 이 작은 탁자 옆에 앉아 계세요. 알았습니다. K는 변호사의 요청대로 움직였다. 그는 끊임없이 무엇이건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만은 꿋꿋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만 어느 때든지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그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해학은 선생님께서 응낙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사이에 그 말씀을 당신 스스로 번복할 수도 있지요. 변호사는 다시 침대에 몸을 누이고 이불을 턱 아래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벽 쪽을 향해 돌아눕고 나서 곧 손을 뻗어 머리맡에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레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재빨리 방 안의 분위기부터 살펴보는 것 같았다. 별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대로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K 옆을 스칠 때 K에게 살짝 미소를 보냈으나 그는 일부러 못 본 채 했다. 블로크를 데려다줘. 변호사는 레니에게 일렀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방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블로크 씨, 선생님이 부르세요. 그러나 그녀는 변호사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있는 것이 생각났던 모양인지 살그머니 K의 등 뒤로 돌아왔다. 그리고 위에서 덮치듯이 두 손으로 K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다. 볼을 만져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입술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쉴 새 없이 K에게 치근댔다. 얼마 후 K가 그녀의 한쪽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녀는 한참 버둥거리다가 결국 체념했는지 조용해지고 말았다. 잠시 후 블로크가 나타났는데 그는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버렸다. 들어가도 좋은지 어떤지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눈썹을 위로 치켜 올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리 오라고 변호사가 다시 분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았다. K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과 깨끗이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보고도 못 본 척해 버렸다. 레니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상인은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인지 발끝을 세우고 살금살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등 뒤로 돌리고 있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출입문은 만일의 경우 도망치려는 것인지 열어둔 채 닫지 않았다. K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침대가로 다가가더니 불룩하게 솟아있는 이불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변호사는 벽 쪽에 몸을 붙이고 있었으므로 완전히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 셈이었다. 이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블로크는 왔나? 변호사의 이 한마디가 침대 가까이에 와 있던 블로크의 가슴에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그는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틀거리더니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넨 뭔가? 하고 변호사는 소리치더니 형편이 좋지 않을 때만 찾아오는군
하고 몹시 격분한 말투로 외쳤다.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라도 확인하는 듯한 어조로 블로크는 이렇게 반문하면서 동시에 마치 몸을 보호하려는 듯 두 손을 내밀고 금방이라도 달아날 수 있는 태세를 취했다. 부르기는 했지만 자넨 꼭 재미없는 시각에만 찾아온단 말이야. 변호사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가 형편이 좋지 않을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블로크는 결코 침대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방 안 한쪽 구석만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변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기만 했다. 물론 변호사가 벽을 향하고 있고 목소리도 작았으므로 알아듣기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럼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이왕 찾아온 걸 돌아가라고 할 수 있겠나? 그대로 있어. 블로크가 매우 심하게 몸을 떨고 서 있었으므로 그것은 마치 무서운 회초리 앞에 볼기짝을 드러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어제는 변호사가 말했다. 간절한 재판관을 한 사람 방문해서 화제가 점점 자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빨리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블로크는 다시 한번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되풀이하면서 몸을 굽히더니 마룻바닥에 꿇어 앉으려 했다. 왜 그따위 짓을 하는 겁니까? K가 맹렬한 기세로 고함쳤다. 레니가 뛰어와서 한 손으로 K의 입을 틀어 막으려 했다. K는 재빨리 레니의 손목을 붙잡았다. 사랑의 힘이 아닌 증오에 가까운 강한 힘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들자 그녀는 아픔에 못 이겨 신음소리를 내며 안간 힘을 다해 뿌리치려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소리를 친 K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네, 변호사는 누구냐? 선생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없나? 선생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도록 해. 블로크는 변호사가 못 박는 의미를 재빨리 터득하고는 증오 어린 눈초리로 K를 바라보며 거칠게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만약 이 동작을 말로 바꾸어 보면 틀림없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폭언이었을 것이고 이따위 사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걸 K는 후회했다. 더 이상 방해는 하지 않을 테니 꿇어앉든지 내 발로 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블로크는 K에 대해 자존심은 잃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휘두르며 K 앞에 다가서서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유감이 있어서 이토록 나를 모욕하는 겁니까? 하필이면 선생님 앞에서 말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넓으신 아량과 자비심 덕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야 할 신세, 나하고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사라면 미안하지만 나 역시 당신 못지않은 신사라는 걸 아십시오. 당신이 날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평스럽게 앉아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말처럼 발로 기어 다니는 나를 비교하며 자기의 우월을 주장하신다면 나는 옛날에 어느 판례를 하나 예로 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용의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뛰어다니는 것이 유리하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저울에 올려져 그 죗값을 저울질 당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오.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인을 노려보았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소송이 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능력마저 잃게 한 걸까? 변호사는 의식적으로 상인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다. 그것은 곧 자기 힘을 K에게 보여줌으로써 K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걸까? 블로크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없고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힘을 빼앗아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를 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 정도로 교활하고 대담한 짓을 감행하는 걸까? 더구나 이 비밀을 즉석에서 폭로할 수도 있는 자신에게 달려들다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K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블로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다시금 K에 대한 불평을 변호사에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직 몇 시간의 소송 경험도 없는 주제에
5년이나 경험한 내게 건방진 소리를 하고 조롱까지 하려듭니다. 절도, 의무, 재판소의 관습 등이 무엇인지 수없이 연구해온 나를 저 풋내기가 조롱합니다. 남이야 어떻든 상관할 것 없잖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게 아니냐. 옳은 말씀입니다. 블로크는 자기 자신까지 격려하면서 변호사를 힐끗 곁눈질로 훔쳐보고는 침대 바로 옆에 꿇어 앉았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꿇어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입도 떼지 않고 블로크는 두려운 듯이 이불을 한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방안이 조용해졌는데 이때 갑자기 레니가 K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프잖아요. 놓아주세요. 난 블로크 씨에게 가야 해요. 그녀는 K가 손을 놓자 곧장 블로크한테로 달려가서 그의 옆에 앉았다. 블로크는 그녀가 자기에게 온 것을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몸짓으로 열심히 표현했다. 변호사의 보고를 듣겠다고 가슴을 태우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그 보고를 들어서 다른 변호사로 하여금 이용하려는 것이 그의 속셈이리라. 한편 레니는 변호사의 비위를 맞추는 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블로크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리더니 키스할 때처럼 입술을 쫑긋해 보였다. 그것은 그에게 변호사의 손에 키스를 하라고 시키는 동작이었다. 블로크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호사한테로 다가가서 그의 손에 키스했는데 그것도 레니의 권유에 따라 3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전혀 반응이 없으므로 레니는 변호사 위에 엎드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변호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침대가에서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있는 레니의 풍만한 육체가 탐스럽게 보였다. 레니의 노력으로 겨우 한마디의 대답은 얻었다. 왠지 그것을 이자에게 이야기하기 싫구나. 변호사는 고개를 좌우로 약간 흔들어 보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레니의 애무를 더 느껴보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블로크는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마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듯 몹시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꿇어 앉아 있었다. 이때 레니는 여전히 변호사의 머리를 매끄러운 손으로 만지면서 물었다. 어머, 왜 망설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몇십 번이나 둘 사이에 오고 갔던 수작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세련된 화법으로 이런 식의 대화를 이 두 사람은 주고받으리라. K는 저 가련한 블로크 말고도 숱한 사람들이 지겨울 정도로 저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 이자의 태도는 어땠지? 변호사는 대답 대신 레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녀는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블로크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사내는 두 손을 비비면서 머리를 연방조아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곧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변호사에게로 눈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침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수염이 더부룩한 늙은 상인이 젊은 여인에게 선처를 애원하는 이 광경. 설령 그것이 상인에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내의 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사내가 뭐라고 하든 그는 전적으로 모욕당하고 있었다. 결국 변호사의 수법에 다행히 K는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낼 수 있었지만 다른 의뢰인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오직 변호사가 만든 미로에 끌려다니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침대를 계집으로 간주하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개처럼 지져보라고 명령한다면 상인은 기꺼이 그에 복종하리라. 여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슴속에 담아두었다가 정당한 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할 임무라도 띈 사람처럼 K는 비판적인 눈초리를 빛내면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늘 저 사람이 무엇을 했나 말해봐. 변호사가 물었다.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방에 가둬놓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자주 들여다보았는데 그때마다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이 빌려주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방에는 환기통은 있어도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없었는데 그런 어둠 침침한 방에서 책을 읽는 걸 보면 무척 얌전하고 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만점이에요. 글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 뜻이나 알고 읽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블로크가 쉴 새 없이 입술에 침을 바르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생각을 레니가 대신 말해주길 바라는 듯 보였다. 정말로 알고 읽는지 어쩐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읽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한 페이지만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으면서 읽고 있었는데 힘이 드는지 간혹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척 어려운 책인 모양이죠? 틀림없이 그렇죠. 물론이지. 어려운 책이야. 저런 녀석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다만 녀석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100만 분의 1이라도 알게 하려고 그 책을 읽게 한 거야. 더구나 이 괴로운 투쟁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새삼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지만 전부 블로크 때문이 아니겠느냐? 난 이것도 그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 분명히 부지런히 읽고 있었지? 얘 물을 마시고 싶다고 잠시 쉰 것뿐이에요. 문틈으로 물을 한 컵 넣어주었죠. 그리고 8시쯤 되자 밖으로 불러내어 식사를 하게 했어요. 블로크는 K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지금 칭찬을 듣고 있으니 당신도 똑똑히 봐두라고 하는 모습 같았다. 그는 이제 일이 잘 풀려나가는구나 하고 안심이라도 되는지 갑자기 긴장한 흔적이 사라지고 꿇어앉은 자세로 몸을 앞뒤로 흔들기조차 했다. 때문에 변호사가 내뱉은 말에 그는 매우 놀라는 듯했다. 내가 그렇게 저 사내를 칭찬하면 변호사는 레니를 향해 말했다. 더욱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구나. 재판관은 블로크라는 사내에게도 또 그 소송에 대해서도 그다지 호감을 가지지 않고 있거든. 호감을 가지지 않았다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블로크는 긴장해서 눈동자를 번뜩이면서 그녀를 응시했다. 레니도 어찌할 수 없는 재판관의 말이었음에도 그는 저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바꿀 수 있겠지 하는 간절한 믿음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변호사는 말했다. 블로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자마자 재판관은 불쾌한 표정을 짓고 블로크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구려 하고 말했단 말이야. 내가 그 사내는 내게 변호를 맡겼소 라고 말했더니 그건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난 그 사건은 아직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역시 당신은 분명히 이용당하고 있어 하고 되풀이했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내는 소송에 성실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항상 주목하고 있으며 새로운 뉴스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숙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 정도로 열심입니다. 물론 얼른 봐서 호감은 가지 않는 사내죠. 예의 범절이 바르지 못하고 옷차림도 천박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관한 한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는 그럴듯하게 과장해서 말했지. 그러자 재판관은 이렇게 대답했어. 블로크는 교활한 놈이요. 몹쓸 인간이죠. 온갖 지식을 주워 모아서 소송을 연기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내의 무식함은 그 교활함과 함께 어디에 내놓아도 1등을 할 것이요. 만약 소송이 조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 그리고 소송의 개시를 알리는 종소리조차 아직 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놈은 어떤 표정을 할까? 이렇게 말하지 뭔가? 그건 그렇고 블로크 좀 얌전히 있지 못하겠나? 블로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변호사에게 뭔가 물어보려는 모습이었다. 변호사가 블로크에게 말을 건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지쳐있는 눈초리로 멀거니 블로크를 내려다보고 이 시선을 받은 사내는 다시금 꿇어 엎드리고 말았다. 재판관이 무슨 말을 한들 자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건 없어. 그러면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 흡사 최종 판결이라도 받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사람을 노려보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손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으니 좀 삼가는 것이 어때? 자네의 그런 태도는 결국 나의 신용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게서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자네는 최종 판결이 간혹 갑자기 때를 가리지 않고 임의로 선고자로부터 내려진다는 이야기를 주워 들은 모양이지. 여러 가지 보류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자네가 걱정할수록 난 몹시 불쾌해져. 왜냐하면 그건 나에 대한 믿음이 자네에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얘기니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나? 그저 어느 판사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 아닌가.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그것이 절차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사실 그대로의 모습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볼 수 없게 됐지. 이건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이를테면 이 재판관은 절차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 나하고는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건 그다지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야.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오래전 습관에 따라 종소리로 신호를 올리는데 이 재판관은 그것을 소송의 개시로 간주하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자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또 설명해 주더라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직 얼마든지 반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블로크는 당황해서 침대 앞에 깔아놓은 융단을 만지고 있었다. 재판관의 말이 걱정이 되어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고개조차 들지 못한 것을 말끔히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저 머릿속으로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재판관의 말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았다. 블로크, 레니는 앙칼진 소리로 부르더니 사내의 목덜미를 붙잡고 위로 끌어올리면서 소리쳤다. 그런 건 만지지 말고 선생님 말씀이나 들어요. 8장은 미완성임.